비행기의 조종관을 억세게 틀어잡으시고 김성은 동지에 따른 경비행기들의 시험 비행을 보시었습니다. 북한이 자체적으로 비행기를 생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새로 제작한 경비행기에 직접 탑승해서 시험 비행을 진행하기도 했는데요. 김정은이 이처럼 아버지 김정일과는 사뭇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외교 정책이 과거보다 적극적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관련 내용을 국정원 실장을 지낸 한중대 김정봉 석좌 교수, NK지식인연대 김은광 대표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북한이 비행기를 자체 생산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렇게 밝힌 게 처음이지 않습니까? 그 배경을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 김일성, 김정일 시대에는 열차로 여행을 해서 보통 외국에 가면은 특히 소련 같은 경우 갈 경우는 한 달씩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북한 국내 업무가 마비되고 그랬는데 김정은이는 자기는 그런 그 과거 할아버지 세대, 아버지 세대하고는 완전히 이제 별개로 완전히 새롭게 새로운 신세대라는 점을 강조를 하고 또 김일성, 김정일이 비행기를 안 탄 거는 미국이 저격을 할까봐 격추를 시킬까봐 이제 겁이 나서 이제 안 탔던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비행기 자체가 너무 낡고 그래서 안 탔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이는 제가 볼 때는 경비행기를 자기네가 자체 생산한 것 같지는 않아요. 외국에서 부품을 사다가 조립한 것 같은데 일단은 거짓말을 자체 생산을 한 것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자기가 그런 어떤 첨단 과학기술에 접하고 있는 신세대다. 새로운 세대라는 것을 이제 부각시키기 위한 거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교수님께서는 북한이 자체적으로 생산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지고 계시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의 그 비행기 기술력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북한이 현재 미그 17, 19, 21 생산된 지가 현재 한 60년 된 비행기도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비행기들을 다른 나라들은 쓸 경우는 엔진을 새로 도입하든가 새로 제작된 엔진을 쓰는데 북한은 옛날 엔진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엔진 생산 능력이 전혀 없고, 그다음에 이제 부품도 중요한 부품은 이제 생산이 안 돼서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그걸 돈을 주고 이제 사다가 이제 지금까지 써왔었습니다. 써왔는데, 특히 우리 여객기 같은 경우, 민간 여객기 같은 경우는 북한이 총 18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산 넉 대를 빼고, 투폴레프 204호 그 2대하고 그다음에 안토노프 148 2대를 제외하고 나머지 10넉대는 EU에서는 비행 금지를 시켰습니다. 그럼 10넉대에 대해서. 그다음에 중국도 마찬가지로 중국의 운항을 못하도록 금지시켰어요. 워낙 낡은 비행기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로 낡은 비행기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그걸 정비를 하거나 그걸 새로운 기술로 개건 고치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공군 부분에 있어서는 대단히 기술이 낙후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세스나기를 자기네가 만들었다고 하는데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북한이 자체적으로 지금 비행기를 생산하고 있다면서 공개를 했지만 교수님께서는 그 부분에 좀 의문을 제시를 해주셨는데 대표님께서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그렇죠. 북한은 이 항공 우주 공업이 거의나 이제 제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이제 탱크 그리고 일반 재래식 무기 통신 장비 미사일 만드는 특수한 그런 경제가 있는 제2경제죠. 제1경제연에 8개 총국이 있는데 거기서 비행기와 관련된 총국은 제7총국이거든요. 통신 및 항공 산업국인데 그 안에는 말이죠. 부서가 여러 개 있는데 항공과가 하나 있는데요. 이 비행기를 만드는 공장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박천에 예전에 이제 비행기를 수리하는 공장이 됐다가 북한이 이제 그걸 가지고 헬리콥터 정도라도 만들기 위해서 지난 한 40년간 노력했는데 근데 헬리콥터를 못 만들었어요. 이 김일성이 있을 때
정말 이거 막 가지고 싶어서 엄청 교시하고 했는데 헬리콥터는 못 만들었고 이번도 말이죠. 예. 군용 헬리콥터가 아니라 그냥 민간인에서 좀 쓸 수 있는 정도의 경비행기. 정말 그 제2차 대전 시기에나 볼 수 있던 그런 쌍발 비행기라고 하는 그런 걸 하나 지금 세 대를 갖다가 짓내려놨는데 세 대가 이번에 새로 만든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공장을 좀 차려주니까 비슷하겠죠. 결국 무엇이니까 북한은 비행기를 이제 만들려는 그런 어떤 의지와 야망은 있다. 예, 예. 그러니까 이번에 그 초기의 성과로서 2차 대전 시기에 만드는 나올 법한 그런 비행기를 한두 대 만들었죠. 그걸 가지고 상당히 좀 어떻게 불을 붙여서 앞으로 이제 뭐 소위 그 단번 도약이라고 하는 소위 자꾸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좀 이렇게 현대 비행기에 그 근접한 그걸 만들려고 하는 그 시도만 이번에 볼 수 있고 그러나 이번에 비행기를 직접 탔는가? 저는 비행기를 안 탔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그 쇼를 하고 있으면서 했지 그 위험한 비행기를 타고 시험 비용을 해요? 그거는 저는 어떤 경우도 안 탔을 것이다. 그냥 신문지상. 그냥 종합적으로 이야기하면 군수 항공 산업은 이제 정말 그 정말 초보를 지금 시작한 정도. 그렇게 볼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김정은이 경비행기를 생산하려는 과업을 내렸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어디에 사용하기 위해서 이런 개발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래서 뭐 최종 목표는 결국은 군용기를 만드는 거죠. 예. 전투기 아주 그 야심차거죠. 러시아에 수호이 달라니까 안 줬어요. 2008년에 미국 그러니까 그 중국에 젠 10을 달라고 했더니 돈 주고 사겠다는데 못 샀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렇게 북한이 어떤 그 테러 지원국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전투기를 사올 수도 없고 그러니 결국은 이 김정은이 들어서면서 야, 전투기를 우리가 자체로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니냐. 또 본인 자체는 뭐 소위 젊은 지도자라서 뭐 컴퓨터 쪽도 잘하는데 그리고 또 특히 이렇게 현대 산업의 그 뭐 가공 중심은 결국은 뭐 CNC라고 하는 컴퓨터 조종 그런 그 선반입니다. 이런 것들을 갖다가 북한에 어느 정도 이제 이 돌을 닦는데 그 쌓는데 김정은이 역할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소위 지적이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야 우리가 뭐 CNC도 만들고 이것도 막 저것도 만드는데 핵도 시험도 하고 있는데 군용기 못 만들 건 뭐냐. 그래가지고 이제 아마 그 되게 박차를 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한 뭐 1년 만에 그 비행기 비슷한 어떤 우리 브라더 형제가 만들었던 그 제일 초기의 비행기 같은 거 하나 지금 형체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정말로 앞으로 발전해서 지금 현대적 그런 전투기가 될지는 저는 전혀 가능성이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렇게 김정은이 북한이 자체 개발했다라고 하는 그런 비행기에 탑승하는 모습까지 보여줬는데 일각에서는 이렇게 비행기를 조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뭐 딱히 정치적 의도가 있어서라기보다는 개인적 취향이다라는 분석도 나오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김정은이는 이 공군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상당히 병적인 집착이 있었어요. 어릴 때 막 공군 대장 복장을 하고 사진도 찍고 했고 그다음에 또 그 김정은이가 등장한 다음에 그 육군을 10,000명 줄이고 공군을 10,000명 늘리고 한 뭐 일도 있었고 그다음에 그 근래에 들어서 아주 그 재미있는 현상이 많이 있죠. 금년도 3월 2일 날 그 식수절 북한의 식수절에 그 나무를 심는데 공군 부대를 가서 공군 조종사들하고 이제 나무를 심고 또 3월 8일 날 그 국제 여성의 날인데 그날은 또 이 조종사들 부인들한테 화장품을 나눠줬단 말입니다. 굉장히 그 공군에 우대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북한 그 비행기들이 워낙 낡아가지고 북한 그 조종사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 비행기를 뭐 관이다 할 정도로 잘못하면 죽으니까 북한 현재 그 비행기들이 통상 10년에 한 40여 대씩 떨어져요. 떨어지기 때문에 그 관을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 위험하고 또 그다음에 사기가 떨어져 있습니다. 사기가 떨어져 있고 작년도 초에는 북한 조종사들이 북한군 조종사들이 집단으로 해서 그 전투기 탑승을 거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5월 9일 날 작년도 5월 9일 날 그 비행사 조종술 대회를 전술 대회를 이제 개최하게 놓고 5월 9일 날 오금철 총참모부 부총청마정이 그 남들 앞에서 젊은 저 군인들 앞에서 직접 조종하게 됩니다. 봐라, 내가 조종해도 안 떨어지지 않냐. 그렇게 해서 할 수 없이 조종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군인들한테 이 조종사들한테 이렇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앞으로 당신들이 이렇게 국가를 충성을 다하면 이렇게 많은 페이벌 주겠다라고 해서 이제 김정은이 자꾸
이 공군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좀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그 경비행기도 하나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행보들이 결국 공군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일반 주민들은 김정은이 이렇게 비행기에 탑승하고 조종하는 모습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예, 아마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 이번에 선보인 그런 북한식의 첫 어떤 경비행기죠. 예, 예. 비행기를 보면서 북한 주민들이 상당히 김정은이 생각에는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인 기술로 그래도 비행기를 만드네라고 예, 예. 북한 사람들이 좋아했을 것이다라고 이제 착각하고 있는데 북한 사람들도 이전 영화를 통해서 세계에 좋다는 이런 최신의 비행기들 다 봤어요. 그리고 또 2차 세계대전에 나온 그 쌍발기라고 하는 그런 AN 계열의 그런 저런 전투기도 봤는데 그런 비행기도 봤는데 아니 이제 좀 21세기를 지금 눈앞에 20세기의 어떤 절반이 와가지고 만든 이런 비행기가 이게 2차 대전 이게 처음으로 이제 출현했던 제일 초기 비행기 모습하고 똑같으니 그리고 이제 앞에 내장한 그런 하우징한 것들 조립한 것들을 보면 너무나도 이제 막 두드려 만든 게 그대로 나타나거든요. 저런 걸 가지고 어떻게 정말 첨단 기술을 따라갈 수 있느냐에 대한 어떤 회의심을 느낄 수 있을 것 같다. 저는 이제 그거 생각하고요. 그러나 김정은은 이거 보고 우리 인민들이 상당히 힘을 얻을 것 같다 하지만은 그리고 비행사들인 경우에는요. 비행사들이 이 세계의 어떤 최신에 다 합니다. 근데 저걸 언제 만들어 가지고 가겠냐. 오히려 차라리 보여주지 말고 러시아에서 싸우든지 중국에 싸우든지 좀 좋은 그런 최신의 전투기를 갖다 놓고 오히려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이게 김정은 꼭두각시가 아니냐 이런 생각하거든요. 밑에 사람들은 이 북한이라는 배가 당장 어떤 절벽 위에서 떨어져도 장군님 이 배가 우리가 탄 공화국이 지금 절벽으로 떨어진단 말을 못한단 말이죠. 잘 모르는 이 작자가 야 자체로 만들어봐 그랬더니 자체로 대강 두드려서 만들었고 그것을 우리 자랑해 했더니 자랑했는데 그 효과는 반대일 것이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지금 이 비행기를 만들어 놓은 걸 보고 아마 북한에 아마 적지 않은 군인들 그리고 전문가들인 경우에는 자신들이 앞으로 이 군사 무기의 어떤 미래에 대해 상당히 실망의 그런 마음들을 가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김정은이 이렇게 비행기를 만드는 모습까지 보여줬지만 오히려 주민들은 실망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앞서서 교수님께서 김정은의 공군 중시 행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러면서 북한 전투기가 너무 노후화돼 있어서 자주 추락하고는 한다. 그래서 관이라고까지 비유를 한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과거에는 이런 추락 사고를 좀 감추려는 경향이 있었다면 요즘 들어서는 일부러 드러내는 것 같거든요. 이런 변화는 어떻게 보십니까? 과거에는 북한이 휴대폰이 이렇게 240만 대나 있지 않았지 않습니까? 지금은 현재 북한이 그걸 숨길 수가 없습니다. 또 북한 내부에 인터넷은 아니지만 북한 내부에 소통될 수 있는 인트라넷이 있으니까 정보를 이제 숨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한 군데에서 벌어진 사건이 북한 전역에 퍼지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이제 그걸 숨길 수가 없으니까 일단 내놓는 것인데 내놓으면서 오히려 죽은 조종사나 그 가족에 대해서 상당한 그런 예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조종사를 공화국 영웅으로 이렇게 칭호를 주고 그를 위해서 이렇게 이 비석 현판도 만들어주고 또 그 가족에 대해서는 김정일이 직접 애도의 글을 써서 편지를 보내주고 그다음에 포상금도 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공군의 살기를 북돋아 노력을 하고 있는데 현재 만약에 북한군이 전쟁 초기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북한군 조종사들이 제일 먼저 합니다. 레이더 성능이라든가 미사일 성능이 우리하고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개전 초기에 북한군의 비행기는 전부 다 격추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살 군대라 봐도 되는데 그러니까 그걸 아는 김정은이 또 우리가 그걸 아는 북한 조종사들은 현재 사실은 목숨을 건 상태이기 때문에 김정은 입장에서는 기꺼이 죽어달라 하는 입장에서 자꾸 이렇게 자꾸 이렇게 배려를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앞서서 지적을 해주셨지만 공군 병력도 지금 10,000명 정도 늘어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과연 부족한 공군 전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래도 어떤 초보적인 그런
조치든 취할 수 있겠죠. 좀 열세입니다. 훨씬 이제 남한의 군사력 대비해서 북한이 스스로 느끼고 있고 상당히 위구심을 느끼는 것이 공군 무력이 너무나 초라한 거죠. 다 이제 잘 말씀드렸었지만 미국 19나 최근에 한 40대에 들여온 최근이 아니죠. 제일 최신예라고 하는 미국 21은 40대 정도가 있는데 그 40대에도 다 70년도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 이 열세를 어떤 식으로 이제 메울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뭐 인력 보충하고 이번 또 비행장 가서 이야기합니다. 이 비행기를 만들기 위해서 또 비행사들을 많이 이제 후비들을 키우고 또 그 기술자들 그런 기술 대회를 늘리고 우대하고 이런 이야기하죠. 결국은 뭐 공군 인력을 그 병력을 누리는 건데. 공군은 말이죠. 이 머리로 머리 숫자로 싸우는 게 아니라 비행기로 싸우는 데거든요. 근데 비행기의 어떤 전투기의 증설이 없이 인원 수만 늘린다? 이거는 차라리 오히려 저 역으로 북한의 어떤 더 어려움을 가져오는 게 됩니다. 왜냐면요. 이 공군 비행사들은 이제 잠수함을 타고 있는 제일 어려운 상황이죠. 이런 근무 환경입니다. 그리고 일반 뭐 경보병 특수부대보다는 이 공급 그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단 하나 실례를 든다면 우리가 뭐 너무 흔해서 어른들은 남한에서 먹지도 않고 애들이 먹는 것도 사실 몸에 그 좀 안 좋다 해서 이렇게 부모들이 안 먹으려고 하는 초콜릿 말이죠. 이 초콜릿이 상당히 이게 영양이 좀 풍부하기 때문에 이거 비행사만 먹는 거거든요. 저희는 북에서 자랄 때 초콜릿 하면 그 비행사들이 어떤 간식으로 약으로 알았습니다. 일반인은 못 먹었죠. 근데 초콜릿을 비롯해서 비행사가 식품을 갖다 특수한 1만 명을 갖다 더 줘야 된다면 결국은 북한이 전체적인 파이에서 보급물자가 어디로 가겠느냐. 그건 공군에 많이 갈 것이고 결국 다른 부대는 못 간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 많은 영양실조 환자들을 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뭐 인원수를 늘리려고 하는 건 또 김정은이 잘못 결국은 결국은 그 궁여지책을 내놓은 거죠. 잘못된 궁여지책인데 이거 안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장군이 없단 말이죠. 제가 북한이 현재 공군을 중시하는 그 다른 전략을 다른 측면에서 좀 보면은 현재 북한이 현재 그 300mm 방사포를 만들어서 사정거리가 200km 정도 되고 해서 우리 대전 근처까지 있는 우리 비행장을 파괴할 능력이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략 전술적으로 현재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그다음에는 다연장 로켓 포로에서 우리 비행장의 활주로를 파괴할 수 있고 그다음에 화학무기를 활용해서 우리 이 공항을 완전히 무력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고 김정일이 판단을 하고 그래서 과거에는 북한의 그 공군이라는 것은 개전 초기에 어떻게 하면 비행기를 더 많이 살려넘겨가지고 나중에 그걸 전술적으로 써먹을까 하는 부분이 이제 집중되어 있었는데 오히려 지금은 말이죠. 그런 비대칭 전력에서 좀 자기들이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오히려 우리 개전 초기에 우리 공군기 그다음에 미군 부대가 비행기가 뜨지 못하게 만든 상태에서는 북한 비행기가 아무리 낙후하고 성능이 뒤떨어진다 하더라도 우리 지상군에 대해서 공격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특히 북한 군은 대부분 다 자살 폭탄 공격을 좀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미그 17이나 19에다가 돌아올 연료를 안 가지고 거기다가 폭탄만 싣고 가서 그냥 우리 주요 시설에 들어가서 자살 공격을 할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김정은이가 공군을 중시하는 거는 소위 얘기하는 7.1 전쟁 또는 3.1 전쟁 얘기를 하면서 기습전력으로 공군을 활용하기 위한 그런 목표가 아니겠는가. 그쪽으로 의심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김정은이 공군 중시 행보를 보이고 있고 또 스스로도 비행기에 탑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북한의 외교 정책이 과거 수동적 외교였다면 이제는 적극적인 방문 외교로 전환할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어떤 외교 정책의 패러다임, 그 태도와 그 전략이 크게 바뀌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그만큼 우리가 이제 좀 바뀌지 않았냐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된 것은 작년에 특별히 또 작년 들 금년까지 북한이 전방위적으로 애무상하고 부상을 갖다가 미국 그리고 제네바에 급발합니다. 그리고 또 저 중동 국가들, 아프리카 국가들의 김영남이 가기도 하는데 저는 이게 결국은 뭐냐면 이 북한에 대한 어떤 국제적인 고립 압박이 굉장히 지금 강화되고 있거든요. 이건 북한이 스스로 자초한 것이지 미국이나 어디가 추동해서 한 건 아닙니다. 북한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요. 인권 문제가 있죠. 테러 지원 국가 있죠. 또 그리고 북한의 궁지대에 있는 무기들 생산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굉장히 이제 쪼여두니까 가만 앉아서 당하느니 차라리 적극적으로 나가서 전방위적으로 그 만나가 설득하고 또 뭐 그런 지지표를 얻는 게 어떻겠느냐. 그거는 하나의 국려지책으로 본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뭐 큰 변화는 아닐 것이다. 계속 그걸 메우기 위해서는 결국은 나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풀이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적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부분을 지적해 주셨고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그 북한의 그 현재 그 외교의 그 초점은 최근 들어서는 그 유엔의 그 북한 인권 결의안 예. 그걸 뭐 차단하는데 최고 목표를 놓기 때문에 바로 김영남이나 뭐 리주영 외무성이나 강석주 당 비서가 이렇게 해외 영향했던 게 전부 다 그 어떻게 하면은 한 표라도 더 반대표를 그 획득을 해서 그 북한의 그 인권 결의안이 통과 안 되게 막는 게 첫 번째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게 방문 회기를 하는 것이고 예. 현재 그 김정은이가 현재 금년도는 세 군데 그 뭐 방문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반동에서 벌어질 인도네시아 반동에서 벌어질 반동 선언 60주 기념 행사에 갈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거기는 아마 김영주가 갈 가능성이 크고 그다음에는 이제 러시아의 그 대독 전승 70주 행사에 갈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일단은 모스크바 쪽에서는 김정은이 간다 그랬지만 김정은 입장에서는 현재 아직까지 그 저울질하고 있죠. 그 사이에 핵실험을 더해가지고 미국을 더 압박하는 게 더 유리할지 아니면 뭐 그 러시아에 가서 외교 무대에 나가가지고 이 유화 제스처를 해야 될지 하는 부분을 좀 재고했는데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금년도 9월달에 금년 9월에 북경에서 그 대일 전승 그 70주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 금년도 9월달에는 제가 볼 때는 김정은이는 반드시 갈 겁니다. 반드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요번에 그 5월달과 9월달에 김정은이가 국제 무대에 등장하는가 안 하는가에 그 바로 갈림길에 있는 갈림길에 있는 것이고 금년도 5월달에 만약 간다 하더라도 아마 그 여러 국가 정상 있는 데에는 국제 회의에 참석을 하지 않고 아마 그 푸틴 대통령하고 그 양자 정상회담만 하고 돌아오지 않겠나. 만약에 국제 무대 국제 무대에 나갔다가 다른 국가 원수로부터 이렇게 굉장히 좀 뭐랄까 홀대를 받고 망신을 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위대한 영도자로서의 그 채통이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양자 정상회담만 하고 돌아오지 않겠나 생각을 이제 하고 있는데 현재 금년도 바로 김정은이의 그 외교 행태는 바로 북한이 고립으로 계속 갈 거냐 아니면 국제무대로 나올 거냐 갈림길에 있는 겁니다. 올해가 중요한 갈림길이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중대 김정봉 석좌 교수, NK지식인연대 김은광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